안녕하십니까.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돈키호테 강의라는 공간에서는 돈키호테를 중심에 놓고 인문학의 부채를 펼치다라는 부제를 달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에는 아무리 고전 명작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소설책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대할 때 갖고 있는 거의 일률적인 평가를 감안한다면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돈키호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소설의 작가인 세르반테스의 철학이나 사상 그리고 글쓰기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돈키호테와 산초라는 강력하게 전형화된 인물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기도 하죠. 미친 사람의 엉뚱하고 우스운 이야기라는 이전부터 내려오는 정형화된 틀에 갇혀버리는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작품이 처음 나왔을 때도 사람들은 작가인 세르반테스를 말하기보다는 돈키호테를 말하고 다닌다고 직접 책에 쓰고 있으니까 이런 현상은 단지 현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호기심에 이 책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우선 생각보다 많이 듣고 이 책을 읽기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읽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한편 돈키호테 일권을 힘들게 읽었다 해도 이권 역시 자꾸 반복될 듯한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에 안 읽어도 뻔한 것이라는 위안을 하게 되고요. 읽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 작품을 꼭꼭 씹으면서 깊이 읽어나가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사실 이런 현상을 자주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돈키호테 강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작품의 곳곳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키호테라는 소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책들이 나온 게 사실이고 아마 그것들만 해도 큰 도서관을 만들어도 될 정도일 것입니다. 연구 분야도 문학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정치, 역사, 문화를 비롯해서 언어학, 사회학, 심리학, 심지어 의학 등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시각의 연구 논문과 책들이 과거에도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작품에 대한 우리 고정관념을 깨는 수준에 불과할 뿐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만큼 무궁무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작품에 대한 해석은 단순히 작품을 읽는 것이라거나 작가가 작품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작품을 통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깨닫는 것, 즉 우리 자신의 해석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독자가 있는 한 돈키호테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서론 있게 길었는데요. 이번 돈키호테 강의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중심에 위치한 무세오 델 프라도에 들어가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키호테를 공부하면서 예술 작품, 특히 스페인의 대표적인 고전 그림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는데요. 무세오 델 프라도에 대한 여러분들이 관심이 높고 아무래도 시각적인 것들이 여러 주제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세오 델 프라도의 그림을 이야기한다는데 도대체 돈키호테의 예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지 일자무식 산초가 그랬을 리는 없을 것이고 광기에 찬 엉터리 기사 돈키호테가 그림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작품을 쓴 세르반테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네요. 이는 단지 돈키호테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가 쓴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돈키호테 속 다음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을 보는 즐거움보다 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생하게 여기 지금 우리 눈앞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커다란 물고기 호수가 나타납니다. 그 호수로는 수많은 뱀이며 구렁이며 도마뱀과 다른 여러 종류의 사납고 공포스러운 동물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호수 한가운데서 한 슬픈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그대 기사여, 그대가 누구든지 이 무시무시한 호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여, 만일 그대가 이 검은 물 밑에 숨어 있는 보물을 얻고자 하거든 그대의 강력한 힘과 용기를 보여주소서. 바로 지금 이 검게 불타는 술통의 한 중간으로 뛰어들라. 그러지 못하면 이 검은 암흑 밑에 누워있는 일곱 요정의 일곱 성 안에 감춰있는 그 황홀하고 신비한 것들을 그대는 볼 자격이 없으리니. 공포에 떠는 그 목소리를 기사가 듣자마자 거기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생각지도 않고 꼼꼼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 강력하고 무거운 갑옷을 벗지 못한 채 자신의 귀부인과 하나님의 가호를 빌며 부글거리는 호수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돈키호테 1권 5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상한 말은 돈키호테가 한 것인데요. 이 내용은 돈키호테가 행하는 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깊은 호수 밑에 있는 보물을 얻고자 부글거리는 물속 한가운데로 어떤 고민이나 주저함도 없이 뛰어드는 돈키호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앞에 닥친 현실 앞에서 햄릿의 지나친 고민과 주저함보다는 일단 먼저 몸을 던져버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실행형의, 그래서 모험형의 돈키호테를 보여주는 대목이 될 텐데요. 이런 두 인물 간의 성격을 비교한 대표적인 작가로 우리는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이반 세르게이비치 투르게네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우리는 멀리서 보이는 호수와 가까이서 접하는 호수가 대비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멀리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잔잔한 호수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호수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뱀과 구렁이, 도마뱀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이 우르릅니다. 그뿐인가요? 호수 한가운데는 슬픈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고요. 물밑 검은 암흑 속에는 일곱 요정의 일곱 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황홀하고 신비한 세계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돈키호테는 곧바로 뛰어드는 존재죠. 말하자면 평온한 호수로 그려질 그림이지만 이제는 엄청난 소용돌이의 그림으로 바뀌는 장면이 되겠는데요. 정적인 호수는 이미 동적인 공간이자 모험의 세계가 됩니다. 결국 위의 글에서는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이 대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보는 현상과 그 이면의 본질 문제로 연결되죠. 인간이 감각으로 보고 만지는 세계라는 것은 그 이면의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제한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나 사물의 본질과 실체라는 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어떤 용기로도 담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되죠. 결국 본질과 실체를 찾는 예술가들은 멀리서 보는 평온한 호수보다는 수많은 뱀과 구렁이, 도마뱀, 그리고 사나운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호수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다면 바로 추상 미술의 영역이기도 하겠죠. 돈키호테 속의 대목은 이런 점에서 예술의 세계를 논하기에 충분한 물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이면의 세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상과 그 이면이라는 둘 중에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의 문제점을 인지하게 되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계 모두가 하나를 이룬다는 사상도
돈키호테에서 만날 수 있는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한편 돈키호테라는 소설에서 만나게 되는 예술관으로 다음과 같은 대목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반점이 있는 백옥과 매끄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인공적인 분수가 있고, 여기에는 하얗고 노란 고동 껍질이 붙은 조개 껍질들로 장식된 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인데, 빛나는 수정 조각들과 에메랄드처럼 생긴 것들을 다양한 수공을 통해 만들었으니 그야말로 이런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고 1권 50장이 나오죠. 사실 여러분 중에는 돈키호테 속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놀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로크 예술을 매우 정확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개 껍질 장식을 말하면서 모양과 크기가 불규칙한 것들을 정렬한 것이라는 표현이 그런데요. 여러 주장이 있지만 바로크라는 단어의 근거가 per la irregular con deformaciones, 즉 모양과 크기가 다른 구슬들로 깨어진 것이라는 뜻의 포르투갈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그 예술 세계는 돈키호테 속 이 표현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는 대목입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온 원형, 즉 이데아와 그것에 대한 모방, 즉 미메시스에 대한 논란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의 이 세계는 현실 속에 모방되지만 그 모방된 것은 이데아와 일치될 수 없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기 때문에 문학과 예술 활동 그 자체에 대해 비하할 수 있는 관점인 것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그 모방이란 이데아의 현실적 구현으로 이데아를 닮았고 그를 통해서 이데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 자체에 가치를 두는 것이었죠. 바로 의의 돈키호테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자연을 모방하면서도 그 자연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과연 세르반테스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알았으며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대하면서 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미메시스라는 개념도 이해했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와 플라톤적 사랑도 이해했으며 그 외 수많은 철학과 문학, 예술의 세계를 작품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작가가 자신의 글쓰기, 즉 창작 행위에 대해 대단히 많은 자의식적 내용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에 그려져 있고 그것은 결국 예술 행위에 대한 작가로서의 의식 및 예술에 대한 생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돈키호테의 이런 점들은 우리가 다뤄보고자 하는 무세오 델 프라도에 있는 작품들을 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다룰 무세오 델 프라도의 그림들을 살펴보기 전에 왜 돈키호테인가와 왜 세르반테스인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